만에 만나 뵙는 분인데요. 어떤 분이신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나는 기다림에 지쳤어 이제 그만하노라. 1970년 당신의 마음, 기다리게 해놓고 등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낸 가수 방주연. 결혼과 함께 은퇴한 뒤 평범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는데요. 결혼에 대한 꿈과 이상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명문가 자제였던 남편. 유명한 며느리가 부담스러웠던 시어머님은 결혼을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갈수록 고부간의 관계는 점점 악화됐고 육체적 질병까지 얻게 됐습니다. 암 투병 중에 알게 된 임신 사실. 마지막 심정이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자녀를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는데요. 고통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그리고 알게 된 외도 사실. 굴곡진 인생이 원망스럽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에 평안과 용서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슬픔과 고통 안에 숨겨진 믿음과 인내. 희망의 비밀을 깨닫게 된 방주연 권사.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이 시작됩니다. 마침 크리스마스가 때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새로 오는 아이들 선물 준다길래 이제 사탕하고 이런 거 이제 얻어먹으려고 갔었죠. 그게 이제 초창기 제가 노래를 꿈을 꾸기 시작한 첫 스타트예요. 그게. 네, 네.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주일학교. 네네. 네. 그러다가요. 그리고 주일학교 나갔더니 새로운 아이니까 이제 환영회 같은 것도 해주고 그러는데 생전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네. 많은 아이들이 환영회를 해주고 뭐 머리에 무슨 왕관 같은 것도 예쁘게 이렇게 씌워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그래서 이제 막 지네들이 환영 파티하는 노래를 해주더니 너 노래 한번 해봐.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래를 했죠. 그랬더니 네. 너 그러면 주일학교 성가대 해라. 네, 그렇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성가대는 여자아이들이 많았는데 남자아이는 몇 명 없었어요. 그러니까 테너 파트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보고 테너 파트를 하래. 아하. 그래서 뭐 억지로 그냥 여자아이가 테너 파트를 하다 보니까 목이 이제 이런 식으로 묘하게 변했어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러다가 고등학교 네. 들어가면서 이렇게 좀 가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기가 있으셨다고요? 그런 건 이제 초등학교 때도 이제 주일학교 때 성가대 하면서 네. 꿈을 키워왔죠. 나는 노래를 참 잘하는구나. 옆에서 잘한다 그러니까. 네, 잘한다. 어. 커서 가수가 돼야 되겠다. 돼볼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서 2학년 때 전국 노래자랑이 지금처럼 네. 그때는 정부에서 주관을 했었어요. 예. 문화공보부 행사 때 예선 합격, 그 다음에 본선, 결승전은 명동에 있는 큰 국립극장에서 하는데 제가 가창 대상을 했어요. 그때 고등학교 때. 그 이미 고등학교 때 국가에서 주는 이제 그렇죠. 국가에서 공인 가수시네. 그러니까. 인증서를 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 이 사실을 부모님한테 말씀드릴 수도 없고 어허. 말씀드렸다가는 뭐 큰일 나니까. 그 그때는 부모님은 좀 이렇게 연예인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나요? 상상도 못했죠. 부모님은 항상 저한테 밥상에 딱 앉혀놓고 너는 쭉 그 법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은 네가 음악을 좋아한다면 음악학을 해서 교수가 되라. 노래 같은 거 이런 거 할 생각하지 마라. 공부도 꽤 잘하셨나 봐요. 꽤 잘했죠. 그랬으니 또 기대를 첫째 많이 딸이 있었어요? 하셨겠죠. 그렇죠. 맞딸에 남동생 그리고 둘. 첫째 딸에 그쵸. 뭐 공부 잘하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기대가 당연히 그렇죠. 있었죠. 네, 그랬어요. 근데 제 꿈은 숨길 수가 없고 어허. 놓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이제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그 전략을 이제 계속 제가 구상을 하는 거죠. 네,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설득할 수 설득을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또 그 정부에서 하는 그 여고생 작가 또 모집이 있었어요. 네. 네. 그때 제가 그 평소에 써놨던 시를
해서 등단을 했어요. 또 제가 작가로. 네. 그러니까 여고생 작가로 등단하면서 지금 현재 저작권 협회에 네네. 여고생 작가로 등록이 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너 뭐 쓸데없는 이런 걸 하고 있냐 그때부터 막 네. 그러셨는데도 저는 내심 제가 생각한 게 있었죠. 이렇게 계획적으로. 계획적으로 꾀를 냈죠. 네. 네. 이게 제가 그때도 조금 꾀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고 저러고 해서 상금도 이렇게 탔어요. 그리고 예. 그래? 상금 탔어? 그래서 상금만 싹 가져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뭐 이어지는 게 없어. 그래서 네. 그렇게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3 때 예. 대학 시험을 봐놓고 합격 통지서를 받고 1학기 대학 1학년 등록을 하고 1학기 때는 다니다가 2학기 등록금을 가지고 등록금을 학교에 안 내고 작곡가 선생님한테 싹 갔죠. 제가. 오, 야, 네. 큰 사고를 치셨네요. 용이 주도하신대요. 엄청난 사고. 네. 네. 어.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제적한다는 통지서가 와서 집에서 알았어요. 너 그럼 학교에 안 다니고 뭐 했냐. 엄청나게 혼나고 아마 제가 그날 맞았던 매가 평생 동안 맞을 매를 다 맞았던 것 같아요. 야, 엄한 아버지한테 엄청난, 걸렸어요. 예, 엄격한 아버지시라 그래서 이제 공부해라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척은 했죠. 예, 해도 제 꿈은 버릴 수가 없고. 그러면 그때 그 등록금을 작곡가분에게 가져가셔서 네. 음악을 만드신 건가요? 노래를? 노래 만들었죠. 그 등록금으로. 네. 왜냐면 제가 쓴 그 슬픈 연가, 그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제 데뷔곡이 슬픈 연가예요. 네. 슬픈 연가. 그 다음에 꽃과 나비. 두 작품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곡을 붙여주세요. 네. 그래서 그 작곡비, 작품비로 드리고 네. 이제 곡을 받았죠. 네, 일단 곡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야죠. 그 네. 노래에 대한 열망이 대단하셨던 거야. 크셨던 거죠. 엄청나죠. 네. 그러다가 어떻게 데뷔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반대하고 뭐 일이 막 꼬이는데. 근데 작곡가 그 선생님이 신세계 레코드사에 소개를 해주셨어요. 일단 취입을 하자.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해도 너는 재능이 있으니까 벌써 분명히 알아봤구나. 어디선가 도움의 손길이 올 거다. 회사에서도 데뷔를 시켜줄 거고 할 거니까 일단 취입을 하자. 그래서 취입을 일단 무조건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방송을 한 두서너 번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때는 레코드사가 오아시스 레코드하고 지구 레코드 두 군데가 네. 쌍벽을 이루고 있을 네, 텐데 그 오아시스 레코드사 대표님이 자동차 차를 타고 가다 차 안에서 이제 제 노래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소리 참 좋다. 야, 이 가수 수배해. 데리고 와. 우리 회사로 스카우트. 그래서 제가 그때 아파트 한 채 값을 받고 계약금으로. 네, 계약금으로 스카우트 된 거예요. 어허. 네,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그렇게. 놀래도 보통 놀래신 게 네. 아니죠. 그러니까 네가 어디서 이렇게 큰 돈을 벌었냐. 그래서 이마하고 이마 해가지고 뭐 저작권 협회 등록이 되고 여고생 작가가 되고 사실은 학교에 이렇게 못 갔고 뭐 이제 다 이제 이실직고 하고 네.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제가 잘 되지 않았습니까? 밀어주세요. 무릎 꿇고 앉아서 울면서 제가 통곡을 했어요. 그때. 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뭐 우리 네. 부모님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차피 대학은 어차피 네가 가수 생활하면은 다 못 다닐 거니까 하여튼 한 10년 다닐 셈 치고 네. 10년 다닐 각오를 하고 본명은 조금 촌스럽다 그리고 이상하다. 네. 제 본명 웬만한 분이 다 알거든요. 옛날에 잘 몰랐는데 그러면 이름을 바꿔라. 그래서 성은 버릴 수가 없다. 네. 주연해라. 네. 주연. 주연. 예. 그 허락을 그렇게 해주시고. 근데 네. 저희가 듣기로는 1년 동안 해서 잘 안 되면. 네. 다시 그럼 이제 돌아와요. 조건이 조건이. 1년 동안 안 되면 이제 포기하는 걸로 각서를 쓰고 그다음에 1년 동안 하는데 무대에서 절대 방송국 어디서든지 미니스커트를 입거나 너무 노출된 의상을 입거나 안 된다. 너무 진한 화장을 하거나 하여튼 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또 이제 1항, 2항, 3항 사항이 있어요. 네. 그거 다 사인하고 그리고 겨우 허락을 받고 이제 가수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네. 어머 히트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한 제한적인 게 이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에 슬픈 연가로 데뷔한 이후에 네. MBC 10대 가수상, KBS 10대 가수상 획득하셨고요. 양방송 다. 이에 TBC 최고 여자 가수상을 4회 연속으로 수상을 또 하시면서 신인 시절을 어떻게 보면 거치지 않고 톱스타 대열에 딱 들어가셨어요. 무명 시절을 저는 거의 겪질 그렇죠, 않았어요. 그렇죠. 바로 정말. 무명 시절이 되자마자 오아시스 레코드에 거금을 받고 스카우트에 어. 갔으니까
무명 시절이 없었기 때문에 그 무명 시절에 대한 그 애틋함은 제가 잘 그렇죠. 몰라요. 네. 그리고 그때 가수 이수미 씨와 함께 여성계 남진과 나훈아로 불리면서 그렇죠. 성공궤도를 그때 좀 달리셨는데 그랬죠. 네, 그렇게 막 활동을 계속 이어오실 것 같았는데 네. 갑자기 활동이 확 뜸해지셨어요. 70년도 그 이유가- 중반에 네. 가요계에 이제 한 수백 명의 그 연예인들이 대마초 사건으로 구속이 되거나 네. 노래를 못하게 됐는데 그때 남아있는 가수들이 저하고 뭐 남진 나훈아 씨, 이미자 씨 뭐 몇 명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몇 명 안 된 그 가수들이 그 많은 가수들의 스케줄을 대신 펑크를 메꾼다는 개념이랄까 하여튼 여기저기 밤낮 없이 불려다니다 보니까 몸이 망가졌어요. 너무 과로해가지고. 네. 이게 과유불급이라는 얘기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차에서 우유하고 빵으로 때우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다 망가져서 하루는 극장 무대에서 생방송 도중에 MBC 그때 생방송 도중에 하혈을 했었어요. 벌겋게 피가 막 무대에 쫙. 그 정도로 몸이 나빴어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고 이제 그러면서 몸이 너무 망가지니까 그때 교회를 찾았죠.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마침 그때 목사님이 그 위문차 오셨길래 목사님 저 교회 좀 데려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교회 가서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몸이 왜 이렇게 망가졌나 이제 기도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매달리고 뭐 이렇게 해서 많은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 받아낸 답이 제가 너무 오만했다. 네. 교만했구나. 무명 시절을 겪지 않는 인기 가수다 보니까 네. 그냥 저만 잘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팔방 여기 와라 저기 와라 부르니까 뭐 교만이 뭐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이 육신이 뭐라고 제 몸을 아끼지를 못한 거예요. 네. 아낄 지혜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쓰러질 때까지 바보 멍청이 그리고 교만함 오만함 이런 것들이 뒤섞이니까 제가 이제 많은 것을 내려놓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다 네. 생각하고 내려놓고 내려놓고 이제 결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한 것도 이제 내려놓고 건강해져야 뭐 사람이 노래를 하든지 뭘 하든 네. 이제 지속이 될 텐데 살아나갈 희망이 병원집으로 시집을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냥 저는 은연중에 하게 됐어요. 근데 마침 제 초등학교 동창생이 우리 그 시댁 그 시을은 비서 생활을 하던 초등학교 동창생이 있었는데 자기가 중매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사, 한의사, 약사 하여튼 이 성형외과만 빼고는 의사가 다 계시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옳았구나. 그 속된 말로 땡 잡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상대가 나타난 거예요. 네, 마침. 네, 제가 그때까지는 일이 잘 풀렸죠. 저는 몸이 좀 아파서 그때가 몇 그렇지. 살이셨어요? 그때가 27살 때인가요? 8살 때인가, 네, 그랬죠. 정말 아주 전성기죠. 전성기죠. 탑의 자리에서 네네, 어느 탑의 날 자리에 있을 때. 네네. 이제 그런데 네. 정말 행복하려고 네. 살려고 네. 결혼을 하셨는데 네. 결혼의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것처럼 그때부터 많은 어려움들이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한 1년까지는 꿈 같았죠, 신혼생활이. 네. 그런데 1년쯤 되니까, 시아버님이 57세가 되셨는데, 그 아주 지독한 그 희귀암에 걸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우리 시댁 식구들이 전부 스카이 출신들이에요. 시아버님도 의사. 그렇죠. 서울대 출신 뭐 다 의사신데 왜 의사의 몸이신 분이 희귀한 암이 올 때까지 몰랐나? 왜 방치했나?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아무 의학 지식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네. 그 어머님이 또 옆에서 병간호 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저는 이제 잔심부름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한 1년 가까이 앓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네. 굉장히 이른 나이죠. 한참 그 왕성하게 일을 하실 나이인데 돌아가시니까 참 우리 가족들이 안타까워져.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의사 집안에 말하자면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네. 처음에 결혼을 이제 하시겠다고 결심을 하시고 네.
시댁의 반대가 좀 있으셨다고요? 반대가 뭐 말도 못하죠. 더군다나 우리 시댁은 뭐 스스로 전부 스카이 출신들의 뭐 콧대가 뭐 굉장한 분들이잖아요. 저도 그에 못지않게 또 교만함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너무 튀는 사람들의 말하자면 조합, 융합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 밖에 있는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불꽃 튀는 그런 것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제 그런 것을 제가 잘 견뎌야 되는데 참 저도 견디기가 힘들고 이렇게 벽 보고 우는 날도 많았고 허공 불고 한숨 짓는 날도 많았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시집 생활은 결코 내가 생각하는 꿈 같은 세월이 아니구나. 나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혔다. 이런 일기를 제가 쓴 적이 있는데. 그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반대하신 겁니까? 시어머니 더 심하셨죠, 시어머니가. 네. 네. 이제 아버님은 어차피 받아들이고, 야, 참 귀엽지 않니? 이쁘지 않니?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이뻐하시고 귀여워하신가 시어머님은 반대로 더 미워하시고, 더 샘을 내시고. 연예인이기 때문에 더 싫어하신 건가요? 근데 이제 연예인이니까 그렇기도 하죠. 왜냐하면 친구들이 아마 그랬을 거야. 야, 연예인들 저것들 보통 내기 아니야. 그때가 보통이 아니니까 네가 확 꺾어. 뭐 이 친구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네. 그러니까 어머니는 또 그래 맞아.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뭐 이유 안 되는 그렇게 그 시비랄까. 그 사사건건 자꾸 이렇게 말하자면 제 그 뭐랄까 신경을 아주 날카롭게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까지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결혼을 하시고 시댁에서 같이 시부모님과 함께 저는 사셨던 같이 거죠? 모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럼 이제 그렇게 신혼 사시다가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네. 이제 더 이게 악화가 될 수도 있고 악화될 수밖에 없죠. 안 그래도 이제 반대한 결혼인데 시어머니 말씀이 하루는 너 여기 좀 앉아봐라. 그래서 네. 아버지가 누가 봐서도 우리 집안에 60도 안 돼가지고 대단한 우리 의사 집안 아니냐. 그런데 60도 안 돼서 돌아가시라고는 누가 꿈엔들 생각하겠니? 네가 잘못 들어와서 그렇다. 아야. 이제 그런 말씀 아주 면전에 대놓고 그러시더라고. 저는 너무너무 놀랬죠. 그 순간 막 가슴이 막 뛰면서 막 찢어지는 것 같아요. 네. 나도 우리 집에서는 귀한 딸이고. 그렇죠. 저는 세상에 둘도 없는 받던 많은 대중에게 사랑받던 사람이고 귀한 자식을 놓은 사람이고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 거기다가 어머니가 무식한 사람이라면 제가 또 이해가 가요. 어머니도 스카이 출신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시어머니와 불찰과 마찰이 계속 이제 결혼 생활 중에 있으셨을 텐데 그렇죠. 좀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분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분가를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 입으로 어떻게 뭐라고 딱히 요구할 수는 없었어요. 그건 이제 남편의 그 의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기다리는 세월이 몇 년 흘러갔죠. 그렇게. 네, 몇 년 흘러가니까 이제 그런 그 고부간의 갈등이 이제 너무 격해지고 그렇다고 제가 시어머니한테 도대체 어머니 왜 그러지 한번 덤벼본 적이 없어요. 드라마처럼 한번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그러게요. 사이다인데 그럼 사이다. 지금 생각하면 차라리 그랬으면 차라리 탁 터놓고 그랬으면은 오히려 더 빨리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어요. 근데 그때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고. 참기만 근데 했어요. 그때 당시엔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죠. 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저도 된다고 꽤 생각하고 보수적이기 이제. 때문에 참아야 된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인내하는 자에게 뭐 복이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어머니도 신앙 가지신 분이니까 언젠가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겠지. 네. 막 이런 기대감만 가지고 참기만 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자녀는 없으셨어요? 제가요? 네. 일남이 있죠. 있는데. 일녀가 있죠. 예, 자식을 이미 놓은 자녀들 상태죠. 낳았는데 네네. 시어머니는 여전히 못마땅해 하시고. 네,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게 중간에 남편이 이제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남편이 너무 네. 순한 사람이에요. 너무 순하고 매사가 좋은 게 좋지. 아. 좀 잘 좀 해봐. 그리고
낮에는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일 보고 집에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머니하고 나하고 눈빛이 어떻게 달라든지 몰라요. 아.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할 그렇죠, 수도 없고 그렇죠. 아마 방송 들으시는 여러 어머니들, 우리 며느리들 다 아마 실감하실 겁니다. 제 얘기를. 네네. 일일이 어른들한테 이렇게 덤빌 수가 없어요. 네. 따지고 할 수가 없어요. 아하. 그냥 살아 그러면 넘기는 그러시다가 거지. 언제 분가를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병나면서 아프시면서. 네. 그게 이제 그럼 어떡할까? 남편이 자꾸 이제 그러는 상황에서 그 임파선 암이 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집에 원장 되시는 분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희귀병으로 돌아가시고 그 며느리가 또 암 걸리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바깥 네. 사람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막 쉬쉬 비밀로 하고 이제 제가 꿇어 앉아서 이제 빌었죠. 저를 제발 저한테 네. 자유를 주십시오. 그 어떻게 해줄까? 그래서 저는 당분간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해서 제가 몸 관리를 제가 스스로 하겠습니다. 이건 누구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저 아닌다면 누구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서를 구했죠. 그렇게 하고 제가 남편하고 따로 분가를 했죠. 그러면 아프실 때 태중에 아이가 있으셨던 아이가 상황이었던 있었어요. 거예요? 네. 와, 정말 더 힘드셨을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때 결국 이제 분가를 하시고 네. 그러면 이제 회복을 결국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는 감기약도 제대로 못 먹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스스로 이 아이하고 나하고 살아남기만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로 네. 매달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에 가면은 그 루르드라는 그 조그마한 소도시에 난치병 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그 루르드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 제가 엄청나게 기도를 하면서 매달렸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 스스로 셀프 힐링을 하면서 몸 관리를 하면서 이제 산딸 돼가지고 네. 이제 만삭이 돼서 이제 돌아와서 아이가 저 약 한 톨 못 먹고 아이 때문에. 네, 아이 때문에. 아하. 근데 이제 너무 조심을 해서 자연분만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수술도 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못 먹고 그랬으면 아이가 조그맣게 나와야 되는데 4.4kg 나온 거예요. 네. 와. 진짜 우량아네요. 우량아예요. 예. 그러면 그 정말 아이 때문에 산모는 정작 엄마는 자기 치료를 어쩌면 포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예. 아이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네. 내가 죽더라도 이 생명을 지키겠다는 엄마의 마음으로 기도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 권사님에게도 많은 위로와 좀 힘을 주신 것을 체험하신 거예요. 그럼요. 네. 근데 이 아이도 뱃속에서 분명히 기도를 들었죠. 네. 그래서 이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니까 왜 매달리는지 하나님이 내 입장 다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수술하면서 놓긴 놨지만 이 아이가 뱃속에서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조금만 들어가면 자기가 다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부었죠. 그게 아마 자연의 섭리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그렇게 이제 아이를 낳으시고 몸이 다시 건강해지시면서 네. 더 하나님과는 깊어질 수 있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죠. 네, 네. 예. 그래서 그러면 열심히 교회 다녔죠. 정말 이전의 그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 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조금 삶의 여유가 생기시지 않았을까? 어떠셨어요? 여유가 생겼죠. 네. 예, 여유가 그럼 시어머니와 관계도 좀 나아질 수 있나요? 그때 되면? 그러니까 집안에서 어긋나는 세력들끼리는 차라리 떨어져서 한 발 물러서 사는 게 훨씬 현명한 일인데 그걸 저희들이 어머니도 몰랐고 저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붙어 살면 잘 되는 줄 알고. 근데 이제 떨어져 사니까 한 발 물러서서 보니까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시면 사과하시더라고. 내가 너한테 너무했지. 이야. 난 그 말씀 나오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네. 아니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랑 깊은 교제가 있었고 그 안에서 좀 평안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다시 인생의 최대 위기를 또 겪게 되셨다고 들었어요. 남편분이 사고로 또 먼저 세상을 떠나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분가를 하니까 남편이 더 자유로워졌죠. 네. 자유 영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정은 제가 잘 꾸리고 나가니까 우리 남편이 주로 하는 얘기가 친구들하고 앉으면 그런 얘기야. 야, 우리 마누라는 너무 알아서 잘 살아. 기가 막혀. 야, 나는 만세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혼자서 자유롭게 이 나라 저 나라 이곳저곳 막 여행하고 다니고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그러더니만 사람이 그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안다고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이쪽 저쪽 뭐라 그럴까요? 좀 바람쟁이라 그럴까?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그 사람이 사업도 많이 하지만 그 사기성도 좀 있고 네. 그런 사람이 옆에 딱 뭐라 그럴까요? 매미처럼 붙어 있었다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업 제의랄까 이런 것을 뿌리치지를 못하고 외국 가서 사업을 펼친 거죠. 네, 엄청나게 크게 사업을 펼쳤어요. 네. 100억대, 200억대가 넘어요. 그때 그리고 당시에 주변에서 이제 그랬으면. 투자도 많이 받고. 예. 그때 당시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쵸. 예. 그렇게 투자를 하니까 투자하고 나니까 또 자연히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뭐 가정을 아무래도 등한시하게 되고 네. 어떤 때는 또 남편이 집에 없으니까 저도 어떤 때는 자유로워 좋아요. 그런 때도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떤 일로 인해서 남편분이 그래 이제 가정을 남편이 떠나시게 이제 돼요? 크게 사업을 벌리다 보니까 현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연적으로 이제 관계가 되고 그 현지인이 말하자면 이제 이 한국에서 온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진 돈은 말하자면 막 써버렸던 거예요. 마구 이제 집어내고 집어쓰고 마구 집행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브랭크가 막 생기니까 이 사람이 이제 다그쳤대요. 그 전무라는 사람한테 당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현지인이 아무리 권한이 좋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하고 이제 막 나무라고 그랬더니 자기 술 한 잔 사달라고. 그래서 이제 술집에 가서 이모 저모 막 따지고 왈가왈부 하다가 이제 이 멱살을 쥐게 되고 멱살을 쥐고 흔들면서 벽에다가 이렇게 꽝 하고 부딪혔는데 네. 그때 쓰러졌던 거예요. 아. 어떻게 보면은 과실치사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이제 남편분의 사망 소식도 정말 너무 큰 충격이었는데 그 뒤에 이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알게 되셨다고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현지에 분명히 이제 도와주는 뭐 사업 파트너들도 있었겠지만 도와주는 여성도 아마 있었나 봐요. 네네. 아마 그랬겠죠. 네. 그랬을 거예요. 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네. 생각해 보면. 그렇지만 그게 이제 말하자면 분수에 도에 지나친 거죠. 네. 그걸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그 길로 간 거죠. 네. 다른 사람 여성과 이제 함께 생활을 하게 되고 네. 다른 살림을 꾸미게 되고 또 거기에 뭐 이리왈 저리왈 쏠리게 되고 하여튼 뭐 굉장히 복잡한 생활이 됐던 거예요. 저는 오히려 홀가분한 생활로 돌아섰는데 그 사람은 더 복잡해진 거예요. 이제 그런 지금 일이 있은 지 벌써 한 10년 예, 그렇게 넘었죠. 됐습니다. 네. 이제 머리로는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 또 한편으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신경이 있고 그리고 지나간 일이니까 내가 담지 말아야지. 그리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의 아빠니까 내가 용서라고 하는 거 글쎄 뭐 단어가 꼭 그렇지 않아도 좀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데 잘 또 안 되는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권사님은 그런 일련의 일들을 다 경험하시고 어떻게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마음이 좀 정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으신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왜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인기 가수라는 천국도 주시고, 남편이 이러이러한 문제, 시댁의 문제, 이런 지옥도 주시고, 저를 왜 그렇게 이모저모로 어렵게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계속 제가 이제 매달리며 울면서 매달리고 기도를 하고, 얻은 그 지혜의 깨달음, 응답은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견뎌내면 견뎌내는 만큼 너에게 엄청난 또 희락이 있을 것이니 네. 네가 잘 견뎌라. 그런 응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용서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그 사람은 분명히 너를 사랑했다. 믿어라.
그래서 믿음, 그럼 소망, 사랑인가, 용서, 막 이런 단어를 이제 계속 떠올리면서 용서라는 그 단어가 이렇게 힘들 줄을 몰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사랑이 부족했다. 좀 더 그 사람을 시댁에서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도 그랬고 남편한테 짜증내고 하소연하기보다는 내가 그만큼 참았으면 그만큼 사랑도 더 많이 줘야 됐는데 자유라는 이름 하나로 그 사람을 나는 당신 속박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참 당신한테 잘한 거야. 정말 나한테 고맙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더 사랑해주고 더 끌어안아 줄 걸.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다른 여성 품에 안겼을 수도 있겠다. 내 사랑이 너무 적었구나. 내가 너무 적은 가슴이었구나. 이제 이런 걸 깨닫게 됐죠. 네. 모든 것을 어찌 보면 이렇게 내 가슴에 담아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들이 또 어찌 보면 네. 모두를 위해서 계속 미워하고 증오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런 또 원망을 다른 살아있는 누군가에게 한다는 건 서로 필요치 않은 것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힘들 때마다 권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시지만 가수니까 뭐 찬양도 참 많이 부르실 텐데 네네. 특히 이렇게 삶의 고난과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어려울 때 많이 부르시던 권사님을 위로하는 찬양이 있다면 어떤 찬양을 권사님 꼽으세요? 그 복음성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네. 꼭 제 얘기 같아요. 네, 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정말 내일 그런 일이 생기라고 네.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역시 그 증오라는 거, 저주라는 거 이런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네. 믿음 그리고 소망, 사랑 이런 그 긍정적인 단어만 자꾸 이제 생각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행복해지는 것도 습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행복해지는 맞습니다. 습관을 가지자. 내 의지로 증오, 저주, 미움, 뭐 하여튼 그 니 탓, 뭐 내 덕, 뭐 이런 거 버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행복을 습관으로 자꾸 이어가니까 그 행복이 바이러스가 돼서 제 자식들한테도 전파가 되고 그렇죠. 이웃한테도 전파가 되고 맞아요. 이제 이런 믿음 생활로 제가 이제 거듭나게 된 거죠. 네. 지금은 너무 이렇게 평안해 하시는 그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정말 그 고백이 딱 어찌 보면 내 인생을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릴 수 있는 한 단어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아버지의 네. 주신 소명 이루게 네. 하옵소서. 네. 예, 완전 제 얘기입니다. 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귀한 달란트를 참 많이 주셨잖아요. 그 달란트 앞으로 좀 어떻게 더 사용을 하고 싶으신지 계획이랑 좀 또 기도 제목들 그래요. 아니 알려주시면. 인생이 이렇게 금방 훅 빨리 갈 줄 몰랐잖아요, 권사님. 그죠? 몰랐어요. 네. 네. 아니 뭐 내 곁에 있어줘 그 노래 부를 때 엊그제 같았는데. 엊그제 같죠. 벌써 이렇게 예. 많이 갔잖아요. 많은 근데 일들이 가수는 징크스라는 얘기가 있어요. 가수들은 네. 징크스가 분명히 뭐 가수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징크스가 있게 마련인데 왜냐하면 그 말하자면 뭐랄까요 그 여러 가지로 자기 스스로가 얽어매놓고는 그걸 징크스라고 생각하는 네, 게 네. 징크스는 자기가 만드는 거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가수들이 가진 징크스가 그게 있어요. 가수들은 자기 노래 따라 인생을 산다. 그러니까 바닷가 모래밭에서 당신의 마음을 그릴 수가 없다고 그려놓고는 막 자주색 가방을 뭐 요것을 3년 동안 정들은 자주색 가방 뭐 잊을 수는 없을 거야. 그리고 막 부르고 기다리게 해놓고 뭐 오지 않는 사람아 이렇게 막 부르더니 결국에 지금 어떻게 됐냐? 당신의 마음을 모르겠다가 막 남편한테 그러더니 남편이 휙 떠나고 네. 예, 허망하게 떠나고 지금은 그 자주 색깔 가방 들고 강의하러 다니고 간증하러 다니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제가 권사 직분 받을 때 받았던 가방이 자주색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가수는 노래 따라 인생을 산다. 네. 그게 딱 맞는 얘기인 것 그러게요.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정말 그 옛날 유태인들은 종교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이제 생활 자체가 종교가 돼야지 종교 네. 따로 뭐 몸 따로 영혼 따로 의식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제 생활이 종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이제 의지로 제가 기도하며 살죠. 저희가 오히려 권사님에게 새 힘을 드리고 싶어요. 새롭게 하셔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시는 우리 권사님 되기를 저희가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